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처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스포츠 상해는 앞선 강의에서 말했듯이 우리 몸의 중력에 의하여 스스로의 체중을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동작과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스키의 스피드나 난이도 높은 기술을 묘사할 때 또는 축구 경기 시에 상대방 선수의 반칙 행위 등에서 상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상해의 정도는 선수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상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포츠 상해는 외상과 크게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상은 한 번의 강력한 힘에 의하여 발생한 생체 이상으로 이른바 염좌, 탈구, 골절 등을 말하며 외력의 힘, 방향, 작용한 부위, 관절의 위치 등에 따라서 증상과 질환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장애란 생체의 같은 부위에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외력이 작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이며 일종의 과다 사용에 의한 증후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에는 원인 불명의 요통, 관절통, 견통, 슬통과 같이 과다하게 사용된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고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고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부위가 쑤시거나 통증이 있을 때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를 대개가 장애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스포츠 현장에서는 외상과 장애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자를 합해서 스포츠 상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스포츠 장애의 특징은 외상이 발생하기까지의 상황을 비교적 엄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즉, 부상자의 운동 경력, 시합의 상황, 부상의 시간, 발생 상황 등에 대하여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조사할 수 있고, 또 종목의 특징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운동 종목에 따라서 동일한 외상이 일정한 부위에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키의 경우 설관절 내측부 인대의 부착부에서 발생하는 열골절과 하태골의 염정골절을 들 수 있고, 구기 종목에서는 손가락 관절의 염좌, 육상 경기에서는 근단열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훈련 방법, 과다 사용, 장비, 환경 등에 따라서 이러한 상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간접적인 외부하, 선수 자신의 근내 손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도, 럭비, 축구 경기 중 어깨부터 전도되었을 때의 쇄골 골절, 혹은 골프에서 스윙할 때에 발생하는 골절, 야구나 소프트볼에서 볼을 던질 때 상완골에 발생하는 투구골절, 철봉에 차오르기와 같은 동작에서 발생하는 주두골절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운동 종목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근육과 부위가 일정하기 때문에 과다 사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도자가 어떻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사하고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이런 과다 사용에 의한 손상 정도는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여자의 사춘기에 있어서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심한 운동을 하면 족통이나 과로성 골밀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신체의 발육 속도나 발달 과정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유소년기에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너무
과하게 훈련을 시키거나 과다 사용시킴으로 인해서 성장판에 손상이 오거나 성장판이 다치는 경우,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치료상의 특색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외상을 당했을 때는 그 외상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고 안정과 처치법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상해의 발생률과 종류를 보면은 모든 스포츠에서 상해 발생 기전과 상해의 종류가 같거나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종목별 상해 발생률은 미식축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럭비, 배구, 유도 등의 접촉 스포츠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구기 종목에서도 발생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육상 경기, 에어로빅, 재즈 댄스, 수영 등 비접촉 스포츠에서는 상해 발생률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기에 과하게 사용되었을 때 주로 상해가 발생하는 정도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상해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남녀의 신체 구조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연령별로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의 과사용에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발생이 나타나는데 성장기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과사용되어지는 근육이 그때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중학교에 가서 혹은 상급학교인 고등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과사용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거기에 맞는 성장기 어린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서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전체 스포츠 중에서는 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어서 골절, 창상의 순서로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발생 빈도가 낮은 인대 손상이나 힘줄, 단열도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연령별 스포츠 상해 발생률을 보면 어린이는 골절 전체의 50%로 가장 많으며 중년이 되면 골절은 전체의 4분의 1로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의 뼈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힘이 가해지면 인대보다도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장과 동시에 뼈가 강해지면 골절은 감소되지만 상대적으로 염자 및 인대 손상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나 고령자가 되면 골다공증의 증가로 인해 다시 골절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상해 통계를 보면 스키가 발생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하태골 골절은 21.2%, 관절부 염자는 16.8%, 족관절 염자는 12.3%, 족관절부 골절은 5.6%, 슬관절 장애의 슬관절 장애는 4.5%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키에서 장애는 대부분이 하지에서 발생하고 부상 동기는 전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야구는 13.4% 주로 소프트볼이며 주로 볼에 의해서 손가락의 골절, 염자, 탈구 및 탈구 골절이 2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슬라이딩에 의한 족관절 염자가 5.5%, 투구에 의한 주관절의 이단성 연골염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4.5%이며 족관절 염자 및 골절이 23.3%로서 대부분의 외상이 하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넉비는 4.3%이며 축구와 같이 하지 외상 외에 스크럼과 태클에 의한 쇄골골절, 견관절 탈구, 견관절 인대 손상이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구는 7.0%, 농구는 6.2%로서 볼에 의해서 손가락의 골절과 염자가 많고 점프나 정지 동작 시에 발생하는 족관절 염자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2.8%이며 설관절 장애가 30%, 상완골의 상과염이 20%, 트레이닝과 워밍업이 부족해서 발생된다고 생각되는 비복근 단열은 5.6%, 아킬레스건 단열은 10%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프는 3.4%에 불과하지만 트레이닝 부족에 의한 요통이 27.8%, 비복근 단열이 5.6%, 아킬레스건 단열이 5.6%로 나타나고 있고 유도는 4.1%로서 공격과 방어에서 나타나는 견관절 탈구와 골절이 27.9%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는 넘어질 때 손을 지면에 짚으면서 일어나는 전완골 골절과 수관절 염자가 13.2%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체조는 회전에 의한 요통이 35%, 경추 염자가 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의 외상의 발생은 몇 가지 원인이 복합하여 일어나지만 원인이 불명확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장면에서 일단 외상이 발생하면 체육 지도자나 스포츠 코치는 부상 직후에 적절한 처치를 하고 손상을 최소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수가 한시라도 빨리 부상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서 본격적인 트레이닝으로 근력, 지구력, 민첩성을 높여야 합니다. 스포츠 외상의 발생 예방에 관해 주의할 점으로서는 첫째로 개인의 발육차 및 체격차를 인지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발육 성장의 차이가 높은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고등학교 1, 2학년이 될 때까지는 봄, 가을로 2회 정도 건강진단과 체력 측정을 하여 개개인의 발육차와 체력차를 기록하여 지도할 때 참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스포츠 지도자는 이러한 신체 상태 그리고 발육 상태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절히 지도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개개인의 적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스포츠에 적성이 맞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으며 상해도 입기 쉽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면에서의 적성을 파악하여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 처방에서 그 개인의 적성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 정진하기 위하여 스포츠를 적용시킬 때 적성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운동의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트레이닝 방법을 고려를 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정확한 트레이닝 방법이 있어도 만연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또 트레이닝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실수한다면 반드시 장애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을 지도를 할 때 특히 지도자는 근력이나 운동이나 지구력, 스피드 등 운동 후에 적절한 휴식 등을 고려해서 지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소질, 성격, 체력, 정신력에 준한 트레이닝 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개인의 신체 상황을 알아두어서 스포츠 계획이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세워졌어도 실시하는 대상은 남녀노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육 지도자는 당일의 운동 개시 전에
각 개인의 신체 상황을 안색이나 움직임을 보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준비운동, 정류운동을 통해서 손상이나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준비운동과 정류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에너지 대사의 촉진을 원활히 해주는 것입니다. 준비운동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운동 시작 전에 준비운동 웜업을 통해서 우리 몸이 운동을 한다는 걸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신체 각 기관이나 조직들이 대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혈관이 체온 상승을 통해서 혈관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몸 전체의 각 기관에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적절한 영양소가 균등하게, 또는 그 각 기관의 조직에 필요한 양들을 규칙적으로 적절하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준비운동은 에 따라서 아주 중요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개인의 적절한 운동과 그 종목에 적합한 운동을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휴양, 수면, 영양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휴양, 수면, 영양은 피로회복의 3대 요소에 해당하지만 취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도 개인차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방법에 있어서 개인에게 적절한 휴양과 수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운동 후에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게 되면은 3대 영양소라고 하는 에너지 소모 정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0에서 한 20분 정도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은 3대 영양소 중 1차적으로 탄수화물이 소모가 되고, 20분에서 40분 정도 소모가 되면은 지방이 소모가 되며, 마지막으로 40분에서 한 60분 정도에 따라서 단백질이 소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소모할 시간쯤에 피로물질이 쌓이게 되는데, 이런 또한 정류운동을 통해서 이런 피로물질을 없애줘야 될 것이고, 또한 각 신체의 각 조직 기관에 소모된 에너지를 충분히 다시 비축을 시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적절히 저장이 되어 있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신체의 신진대사 활동이나 특히 기초대사율에 아주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후에 충분한 영양 섭취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 쌓였던 피로물질이 휴양과 수면을 통해서 소멸이 되는데, 그 피로물질 여하에 따라서 그 다음날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동 후에 충분한 휴식과 또는 수면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스포츠 상해의 여러 가지 어떤 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원인과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를 행하는 본인이나 또는 스포츠를 지도를 하는 지도자 입장에서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될 것은 선수의 상태나 컨디션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훈련 방법을 선택하고 경기 결과만을 우선시하는 과한 사용은 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운동 종목에 사용되어지는 근육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운동을 통해서 또는 경기 결과력만을 위해서 과한 사용되어지는 그 부위는 언젠가는 분명히 고장이 나거나 손상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적절한 선수의 상태를 필히 점검하고 체크해서 올바른 지도법을 적용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유지 정진을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고 또는 그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활동, 대인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운동을 선택할 때 첫 번째로 본인의 적성과 본인의 신체 상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까지 포함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고 어떤 처방되어지고 혹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선택되어지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과는 여러 가지 일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스포츠 상해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올바르고 적절한 운동을 선택을 하였다면 우리의 상해 정도나 혹은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이나 신체 기관은 능력과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과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남녀노소 특히 어린아이와 성장기 청소년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신체 구조는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연령별로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특히 성장기 때에는 과사용에 의해서 성장판 손상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는 성장판이 사전에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체의 능력이나 성별, 연령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도자 혹은 선수들은 운동 종목을 선택하거나 운동을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상해 정도나 중상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주로 대부분이 접촉과 스피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데 특히 접촉이라 하면은 상대방보다는 정해진 규칙보다는 반칙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위협적인 가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손상 정도가 심각할 정도 즉 재활 회복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생명까지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미래의 상황 혹은 스포츠 경기 중에 어떤 벌어질 수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다면은 재활의 단축 여부와 회복 정도가 결정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미리 우리가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하고 있다면은 손상 정도 아니면 회복 정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지식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상해 요인 중에서 특히 준비운동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준비운동의 잘잘못으로 인해서 주로 상해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특히 발생하는 부위는 근육과 근이며 우리가 병원에서 정형외과나 이런 병원에서 삐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말은 염좌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염좌는 손상의 아주 약한 정도를 말하고 거기에다 더 심할 경우에는 근 파열, 근 손상까지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통해서 신체에서 인지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사전에 워밍업은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스포츠 지도자는 운동 이전에 충분한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워밍업을 충분히 시켜서 그 선수들로 하여금 다음으로 이어지는 운동 프로그램이나 시간들에 한해서 대처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줄 수 있는 것이 미연의 상해 정도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질병 여부나 어떤 상해 정도로 인해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그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운동 처방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 처방 역시 적절한 처방이 되었는지 본인이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100세 시대에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 정진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는 그러한 단체를 찾게 되는데 그 운동 역시 나한테 맞지 않다면은 다시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응급처치 및 대처 능력 이러한 모든 지식들을 숙지하고 몸에 숙달되어져 있다면은 내 주변 혹은 나한테 벌어질 수 있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통해서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중증을 경증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 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